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브리핑과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저희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을 보태자면,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 외의 문제가 좀 발견이 됐다라고.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인사검증 시스템을 무시하고 한 인사 참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예상 외의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가 우선 의문이고, 이 강준욱 비서관의 논란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된 건데, 그 저서가 뭐 몇 년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올해 3월에 출판된 저서입니다. 당연히 어떤 검증 범위 안에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강유정 대변인 그 말 자체에 의하더라도 예.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자백한 거잖아요. 그렇죠.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규정을 했지만 예. 검증 과정에서 안 본 게 나왔다는 예상 건데. 외의 것이 발견이 그렇죠. 됐다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은 본인들이 검증을 소홀히 했다, 부실했다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고,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자와 같이 사실 청문회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가 나온 경우와 달리 저 부분은 이미 언행에 대해서는 다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언행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랐을 수는 있겠어요. 그럼 뭐 검증 기준이 우리가 다릅니다. 이럴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통령실에서. 예. 그렇지 않고 강 전 비서관에게만 저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그분은 그렇게 본인이 사죄의 의미로 사퇴했다고 치고, 그럼 검증에 소홀히 한 대통령실은 어떤 식으로든 입장 발표를 했어야죠.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부터 뭐 강선우 후보자, 또 지금 강준욱 비서관까지 대통령실에서 이 분들의 어떤 논란에 대해서 예상을 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예상 외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예. 어쨌든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이 몇 차례의 인사가 낙마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우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얘기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이재명 정부의 특히 대통령실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거 역대 정부에서는 뭐 인사수석이라든지 또는 인사기획관이라든지 이런 식의 인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어떤 그 수석급의 인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인사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인사위원회에 뭐 각급의 수석급들이 참여해서 인사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올리는 어떤 실무 단계에서의 그 보강은 이번 기회에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 인사를 다시 임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권의 반발 없이 적임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금 이제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국민통합비서관이라는 자리입니다. 국민통합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만, 예.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서 앉히는 자리, 특히 보수 측의 입장을 그 정확하게 대통령실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앉히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만들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뭐 보수 쪽의 우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의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번에
강준욱 비서관처럼 본인의 생각이 우파 전체보다 더 오른쪽에 사실 그 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증이 되지 못한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우파 쪽의 인사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비서관 자리를 임명하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강준욱 비서관의 경우를 좀 본보기 삼아서 새롭게 임명되는 이 우파 출신, 보수 출신의 인사에서는 좀 검증은 좀 극우적인 생각이 아니라 보편적이면서도 우파의 생각, 특히 중도 보수까지의 생각을 아울 수 있는 인사가 자리에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준우 비서관이 자진 사퇴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건데 지금 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후보자는 여권 내뿐만이 아니라 진보진영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까지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담을 다 안고 지금 임명 강행을 하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쯤 되니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를 지키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되게 알기 어렵죠. 예. 왜냐하면 일반적인 의혹 제기 예.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예. 저희가 거듭 지적들을 하지만 청문회에서 국민께 거짓말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저렇게 넘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으로 안고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정치적 부담 차원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 상대방들이 많아요. 보좌진들은 뭐 당장 우리 보좌진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갑질을 용인하는 인사냐. 앞으로 어느 정도 갑질을 해도 고위공직자로 나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냐. 그럼 우리는 누가 대변해 주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옹호해주고 대변해주고 그러면 힘없는 보좌진은 누가 대변해 줍니까? 이거는 사실 을지로위원회까지 뒀던 민주당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물론 이제 재송부 요청을 하셨지만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아까 제가 강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그 해당 자리가 사실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임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보수성향을 계속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목적과 업무가 다 좋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이미지 이런 부분도 인사에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삐걱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선 강선우 후보자가 무너지면 강선우 후보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다. 이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혹도 어떤 추정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구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인 것 같아요. 예. 또는 강선우 후보자가 구명운동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여기서 무너지면 나 의정활동도 못하고 의원도 지키기 힘들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구명운동을 할 때 제공하는 명분인 것이고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럼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을 임명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호받아야 될 분들 보호 못 받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건데 그럼 본인들의 국회의원들은 원래 업무는 등한시하고 동료애는 지키고 그 동료애도 정도껏 지켜야 되는데 저렇게 공중파를 통해서 거짓말한 장면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상당히 지탄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를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통해서 임명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뭐 어떤 취지에서 임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또 당 밖의 시민사회나 여러 곳에서 좀 부정적인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부분까지를 감안하고 임명하겠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오롯이 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이 강선우 후보자가 어떤 여가부를 맡아서 더 많은 좋은 결실을 내면 좋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결과가 그렇지 못했을 때 대통령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통령께서 안고 가겠다라고 결심하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너무 무리하게 강선우 후보자를 지키려고 하는 논리들 예. 그 논리들이 우리 내부에서 함께 동지적 관계를 맺어왔던 여러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음도 상당히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강 후보자를 옹호하다가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조금 전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예?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예.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이게 갑질로 바뀔 수 있을 텐데요. 의정활동이라는 게 공사,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뭐 변기 수리, 또 쓰레기 치워라 이 정도 얘기는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뭐 흔쾌히 하는 보좌진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강선우 의원과 보좌진이 동지적 관계였다면 이런 폭로가 나왔을까 싶어요. 저는 동지적 관계 식구라는 단어를 쓸 때는 공동의 이익 추구, 예. 그다음에 어떤 뭐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해 서로 간 이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갑질이 어떻게 동지적 관계를 명분 삼을 수 있는 그 단어인지 모르겠고 식구도 마찬가지죠. 더 잘해주고 사랑하라고 식구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공동 운명체. 글쎄요. 갑질이 이제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사적인 일을 한 거에 머무르지 않고 사적인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게 한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일을 만약에 자발적으로 했다, 한두 번 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그게 상당 부분 됐고 캡처해서 증거를 만들 정도로 사실상 잠재적인 더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거를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선우 의원이 만약에 임명 절차에 들어간다면 사실은 보좌진 협의회나 보좌진들이 단체로 아쉬움은 있지만 대의를 위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을 가는 거 용인한다. 이 정도의 뭔가 메시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피해자 내지 피해자 단체 등에서 이 정도는 내가 용인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말을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갑질했던 그 동지의 관계에 있던 국회의원분들께서 예. 저는 옹호적 발언하는 것은 사실 이제 2차 가해죠 개인적으로. 2차 가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문진석 의원님의 발언이 다소 이해가 안 돼서 그 라디오 해당 발언의 풀텍스트를 다 읽어봤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지적 관계라는 말과 갑질이라는 두 단어 너무 이질적인 단어잖아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좀 과도하게 보호하는 발언을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당내에서도 문진석 그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다른 이소영 의원의 예. 그 SNS 글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또 여성 의원의 발언도 SNS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내에서 뭐 당연히 지금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인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고 대통령께서 이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해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입장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는 발언을 하니까 이것이 또 다른 논란으로 비화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강선우 후보자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것이고 또 이 이후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에서 충분하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 등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가 됐습니다. 이로써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이 됐는데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세요? 뭐 예정됐다기보다는 당연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 84조가 규정 짓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어제 그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5번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지금 피고인이
여당이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서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 이것이 바로 헌법 84조가 갖고 있는 헌법 정신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예정되었다기보다는 법원에서 헌법 정신을 올바르게 판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5개 그 항소심 재판부도 있지만 어쨌든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 해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이 된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지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럼 물론 선거 직전이지만 사실은 당선이 돼도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파기환송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거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으면 파기 자판을 했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대법원의 의도가 이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돼서는 약간은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일선 재판부들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한두 개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뭐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나머지 공범들의 경우에는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중단할 명분이 없으니까. 예. 그렇다면 공범의 경우에 이전에 이화영 부지사가 받았던 확정됐던 재판하고 이번에 대북송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 부분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만약에 여기서 재판이 계속돼서 1심에서라도 유죄를 받으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공모하여 이렇게 된 공소사실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상 유죄인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꼴이라서 사실 정치적인 파장이 있다. 이 점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관심인데 물론 3심까지 확정되려면 멀지만 1심에 이화영 부지사의 뇌물 관련돼서 유죄가 나온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 뒤에 그러니까 임기가 마친 뒤에 나머지 재판은 예정대로 재개가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공공연히 공소 취소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만약에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으면 다시 기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간의 국회 보고서에도 보면 공소 취소해야 된다. 재판 관할 건이 없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조금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장관도 본인은 부인했지만 법무장관 되기 이전에 어쨌든 저런 말씀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실제 공소 취소가 되게 되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시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피고인들도 공소를 취소해달라, 기소를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법조계에선 엉뚱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왜 엉뚱한 요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성남FC 뇌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타겟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인 기소였던 것이고요. 당시에 그 성남FC에 대해서 기업들이 후원한 부분을 이것이 제3자 뇌물죄라는 명목으로 뒤바뀌어서 마치 무슨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그 어떤 성남 FC와 같은 형태의 그 기업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은 일체의 후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광고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마치 당시에 성남 FC의 구단주가 이재명 성남 시장이었다는 것 때문에 제3자를 통한 뇌물죄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기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섰던 사안이에요. 그것을 검찰이 다시 재수사하면서 정치적인 기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이 성남 FC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남 라인
피고인들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마치 청구서를 내밀듯 기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본인은 이 중간에 재판이 중단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내가 재판이 계속돼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불리하다라는 취지의 사실상의 반협박적으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방금 대변인이 말씀했던 거 약간 다른 것이 성남시장은 인허가 건이 있었고 인허가 수요 기업들이 후원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오해 소지가 있죠. 그래서 기소가 됐고 수사를 통해서 그럼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또 법리상 문제가 없으면 무죄 받으면 돼요. 저는 사실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소금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 내가 참여해가지고 반대 신문 등을 해야지만 공범에 대한 유죄 확정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재판 재개해달라고 해서 재판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렇게 안 하게 되면 불리하다. 나중에 저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헌법 소원으로 간다. 혹시 이런 계획이라 그러면 사실 국민께서는 좀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